지난 9월 30일 날 전역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이 어디서 오셨나요? 자기가 제일 멀리서 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강원도 홍천. 와, 홍천 머네.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거제도에서. 이거 더욱이 책임감이 좀 막중하게 느껴지는데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늘 학원에서 또 강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꿈을 한 가지로 딱 표현한다면 바로 슬라이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항공준사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이 준위 계급장을 달게 되죠. 준위 계급장을 달게 되고 또 열심히 항공학교를 수료하고 근무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제일 위에 있는 지휘조종사입니다. 지휘조종사. 이렇게 교관조종사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육군항공 준사관이 되고 또 지휘조종사가 돼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 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여기 다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뭐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간부 선발 도구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지 또 영어를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하지 않아도 다른 많은 교수님들이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부담감을 좀 덜고 육군항공 조종사가 되는 어떤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제대로 좀 설명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가는데 한 발짝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 정도만 하더라도 오늘 강의의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거제도에서도 오시고 홍천에도 오셨는 것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를 컨셉을 지피지기 합격 전략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 지피지기 합격 전략이라고 만들어 본 이유는 제가 과거에 항공학교에서 선발 업무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만 알지만 이 선발을 주관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성적 데이터들을 다 알죠. 그래서 이래 보면 정말 합격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성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적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합격과 불합격자는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합격한 사람은 굉장히 내가 뭐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합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또 떨어진 우리 학생들은 일부 또 좌절을 느끼고 또 1년 내지 2년 이상 또 수험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가는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주관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차이의 폭이 크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군의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 항공병과의 관점을 이해하는 사람이 조금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구가 강의를 해주는 거냐 하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있는 준사관 선발장교 그 친구가 실무자인데 그 요원이 와서 강의를 해주는 것이 제일 100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해 주는 대로 출제를 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고 또 여러분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현역이 와서 교육을 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싶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근사치에 있는 전역한 지 이제 한 3일밖에 안 되는 사람이 또 이러한 유사 업무들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준사관 선발장교가 직접 교육을 해주는 것에 근사치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육군의 이 선발 계획, 모집 계획 이러한 것들은 큰 틀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지피지기 합격 전략이라고 제목은 거창하게 붙여놨습니다만 실제로 출발점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육군의 인재상 육군항공에서 어떤 준사관을 모집하고 싶어 하는지 육군항공의 관점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 공부를 어떤 공부하는 것과 별개로 제대로 오늘 좀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 써먹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혹은 면접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오늘 형성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합격 전략이다. 지피지기 합격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지피지기란 말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죠. 손자병법 3편 모공편에 나오는데 지피지기 100점 불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 위태롭지 않다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공부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시스템은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설명해 주면 그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격 전략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근소한 차이가 합격을 가르는 승부의 분수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육군과 항공병과의 관점을 오늘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제가 경력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력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 이렇게 자랑할 경력은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러한 직책을 했고 이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우리가 질문 시간이나 혹은 회식도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회식을 할 때 내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을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은 답변이 제한되겠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경력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멋있습니까? 네. 제가 저의 경력을 뭐 이렇게 민간에서 뭘 했던 것도 아니고 군 생활만 35년 조금 더 되는 기간을 하다 보니까 이 사진 2장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9년도에 조종사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있는 항공기가 기종이 뭐죠? 코브라죠. 이 AH-1S와 같이 대대장도 했고 여단장도 하고 이렇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시간은 뭐 많이 못하고 2000여 시간 조금 덜 되는 시간을 탔는데 2000시간도 많죠. 네. 무사고 비행을 하고 지휘조종사로서 임무 수행도 하고 이렇게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의 근무지별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려면 제가 항공학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면 가시게 되는데 그 항공학교에서는 이 AH-1S 교관조종사를 했어요. 소령 때 03년도, 04년도 이렇게 교관조종사를 하고 그때 당시에 준사관 선발 업무를 할 때 제가 지원교관으로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대장을 제가 05년도에 했는데 대대장을 마치고 07년도부터 제가 아닙니다. 08년도부터 항공학교에서 지원처장 보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 지원처장이 여러분들 항공준사관 또 항공장교 이러한 과정을 모집을 담당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집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이나 모집 계획이나 이러한 데 많이 관여를 했었고 또 항공장교를 직접 선발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고 면접도 직접 했고 또 여러분들 그 데이터 이런 것들도 많이 제가 한눈에 보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16년도부터는 제가 항공학교 행정부장을 했었는데 이 행정부장도 마찬가지 그 지원처장이 예하에 있죠. 그래서 이 모집 업무 이것을 관장을 하는데 이 행정부장 할 때는 항공장교 매 해마다 모집하는 항공장교들을 1면접, 2면접, 3면접 이렇게 있으면 1면접, 2면접까지 하고
3면접은 행정부장이 단독으로 하는 면접이에요. 이 면접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면접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많은 항공장교들을 선발하고 또 야전에 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공학교 근무는 한 6년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관하고 나면 대부분 항공작전사령부를 가게 되는데, 항공작전사령부에서는 제가 인사참모 업무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인사참모 업무는 뭐냐 하면 우리 육군 항공의 인력 운용, 이것을 야전적인 차원에서 계획하고 또 분류하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군 항공의 준사관들 인력 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또 문제점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나고, 또 기억에 나는 것은 백령도 항공대 있죠. 백령도에 우리 코브라가 6대 가서 지금 임무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 백령도 항공대를 제가 인사참모할 때 주도적으로 업무를 했던 분야가 백령도 항공대 창설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전가장을 또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이 작전가장 임무는 우리 항공작전의 총괄적인 부분, 야전을 지원하고 전략 예비로서 임무를 하고 하는 모든 작계를 주관하는 그런 직책인데, 그것을 또 1년 하면서 상당히 또 어려웠지만 보람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작전사령부가 이천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코브라도 과거에는, 지금 현재가 야전으로 갔습니다만 항공작전사령부 이하였는데, 제가 항공작전사령부에는 한 13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군생활 35년 중에. 그리고 그 외 기간에는 육군본부에서 지금 여러분들 야전에 가면 대부분 접하게 될 항공기가 수리온 항공기인데, 과거에 수리온 항공기를 개발할 당시에 육군본부에서 KHP 담당 장교라고 해서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담당 장교를 하고, 그 수리온 헬기의 상세 설계, 기본 설계 과정을 제가 육군의 대표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항공 그 업체에서 만드는 항공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통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야전부대들은 이작전사령부에서 제가 항공가장도 했고요. 또 전투준비안전단에서 병력문화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활동도 했고, 최근에 전역하기 전에는 수도기계화사단에서 부사단장 임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9월 30일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작년부터 제가 직업보도과정을 다녔는데요. 밑에 있다시피 경민대학교에서 군사학과 충효 4강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직관리론 이러한 것들 관련된 군사학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오늘 강사가 이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제대로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잊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가볍게 대화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항공장교 시험을 치는 그 순서대로 만들었는데 총 12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것이 이 만드는 핵심은, 제가 지금까지 군생활을 하면서 많은 항공장교, 또 많은 항공준사관, 이러한 요원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지인들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연락이 오면 궁금해하던 것들을 제 나름대로 뽑아본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항상 그런 요원들이 있다면 제일 첫 번째 묻는 것이 이 질문이에요.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수준 정도 되는 요원들이 이렇게 누구 아름아름해서 연락이 왔다면, 그렇게 면접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내가 항상 먼저 질문해보는 것이 이 질문이에요.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공장교나 항공준사관 선발 업무를 관여해보고 토론을 몇 차례 해본 사람이 느꼈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
육군은 항공준사관 선발 시에 헬기 조종사와 군인 중에 어디에 비중을 두고 뽑으려고 할까요? 우리 육군 수송대장님. 1번. 응? 1번. 1번. 또 우리 누구야? 아까 내한테 좋은 인상 받았는 친구. 2번이라고. 2번. 또 자기 의견. 한번 좀 생각해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야. 첫걸음.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지? 그래서 답은 사실은 없어요. 답은 사실은 없는데 그 면접관의 구성이나 면접관의 성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번이 답이에요. 이거 답은 아니야. 답은 아니고 이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이런 논점이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기 조종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이 가면 누구나 숙달할 수가 있어요. 헬기가. 우리가 여러분들 자전거 다 탈 줄 알죠? 어? 자전거 타는데 뭐 그 등급이 있나? 다 자전거 타면 되는 거잖아. 항공은 사실은 조금 비약된 얘기일 수도 있으나 그 조종 기량이란 것은 정말 시간이 가면 누구나 훌륭한 조종사가 될 수 있고 훌륭한 기량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세월만 가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육군항공의 준사관이라는 것은 먼저 군인다운 인성을 갖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군항공은 어떤 무기체계가 있다면 헬기라는 무기체계를 이용해서 전투력을 발휘하는 사람, 전투력을 발휘하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군인이 돼야 되고 군인으로서 그 싸우는 방법이 헬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수송대장님은 군인이면서 차량, 배차 이런 걸로 싸우잖아.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우리 육군항공은 헬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군인이 돼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뒤에서도 드릴 말씀 기회가 있겠지만 과거에 한서대라고 알죠? 한서대에 헬기 조종학과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졸업을 할 때 자가용 면장을 가지고 와요. 자가용 면장을. 그러면 육군의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가 항공을 이해하는 게 많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떨어졌어요. 왜 조종사만 뽑는다면 그 친구들을 합격시켜야죠?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그 친구들이 실수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뭐라 그럴까? 내가 육군항공의 군인이 된다고 오기보다는 육군항공을 통해서 나는 조종사로서 뭐 민항도 가고 또 내 경력을 쌓고 뭐 이런 쪽의 어떤 뉘앙스를 보였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육군항공에는 먼저 군인을 되고 싶어하는 사람, 이 사람을 뽑고 또 비율로 따지면 그 다음이 조종사 되는 사람을 뽑고 싶어한다 라는 관점이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관점을 조금 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나 혹은 내 면접할 때 어떤 나의 답변의 방향이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둬야 된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다라는 것을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뭐 산책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다닐 때 항상 그러한 아이디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자소서에 여러분들 지금 다 입장이 틀리잖아요. 예비역 병사로 지금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간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다양하게 있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그 출발점의 선상에서 얘기를 풀어가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오늘 잘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가지 않을까. 문제가 뭡니까? 문제 한번 읽어봐. 23년도 항공준사관 모집 계획 관련 내용과 비것이 예상되는 변경 사항은 모집 인원, 학습 면접 방어, AL 면접 추가입니다. 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까요? 저는 변화가 있다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마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육군 항공 준사관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치열하면 여러분들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가는 거예요. 예? 누구나 시험 쳐서 다 합격하면 누가 육군 항공 준사관을 높게 인정하겠어요. 그죠? 네. 과거에 제가 처음 육군 항공 준사관을 저하고 같이 준사관들 그 교육받았던 기수가 해전이 40대 기수예요. 40대, 43기, 45기, 46기 이런 친구들이 준사관 기수였는데 그때 당시에 준사관들은 지금 여러분들만큼 뛰어났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기가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만큼 뛰어나지는 않았다고 봐요. 사회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때는 1년에 2개 기수, 3개 기수를 모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도 뭐 중위 대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보니까 항공학교 교관으로 갔는데 우리 육군 항공 준사관 모집의 경쟁률이 30대 1이라는 거예요. 30대 1. 그리고 또 은혜는 뭐 25대 1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니까 보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취업도 좀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에 이제 놓이고 하면서 우리 육군 항공 준사관이 정말 군대 고시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난 그때 알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쯤 전에. 그렇게 알면서 보니까 내가 항공학교 지원처장을 하고 할 때 육군 항공 준사관에 지금 아마 근무하는지는 확인은 안 했는데 소위 말해 S대 출신도 오고 스카이 출신들이 한두 명씩 왔어요. 내가 그래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지. 야, 너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이러니까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 삼성전자 뭐 어디에서 근무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 너무 뭐 일도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나는 우리 이제 군인이 돼서 좀 안정된 상황에서 내 조종기도 비행기도 타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왔다 뭐 이렇게 사석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육군항공 준사관 모집이 정말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지고 또 굉장히 권위가 있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는 이러한 많은 인원들의 좌절, 많은 인원들이 떨어진 인원이 더 많겠죠.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모집 인원은 아직 최종적으로 준사관 모집 계획들이 계획적으로 발표되는 시점은 10월달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해서 한 11월쯤에 초안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그 우리 업무하는 선상에서 보고를 하고 아마 이렇게 다시 공시가 되고 하는 그런 절차에 있고 지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모집 인원은 다소 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군항공학교에서 모집 인원을 통상 한 기수에 18명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육군항공의 교육 능력이 동일한 거예요. 왜 18명이냐 하면 비행교육은 1대3으로 해요. 대부분 민항도 그렇고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고 1대3으로 하는데 교관 1명이 학생 3명을 담당하고요. 통상 한 개 과정은 그러한 교관 6명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18명 정도인데 우리가 예비 인원들을 뽑아서 한 20명에서 22명 이렇게 합격을 시켜서 그 예비 인원들이 이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 적성이 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는데 비행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이 한둘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태교위원회에 보고가 되면 거기에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또 태교를 하게 되고 나머지들은 육군항공 기본적으로 뭐 굳이 잘하는 사람을 태교를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에요. 우리 공군사관학교나 뭐 해군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육군은 잘하고 잘 적응하면 이미 그 과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수료를 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모집 인원과 학급 수 이것은 다소 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나는 그 모집 인원이 더 줄더라도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강인한 또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면접 방법은 지금 기존에는 대면 면접이 기본이었죠.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 경력직 준사관을 한번 모집을 했어요. 육군에서. 그때부터 올 6월 달부터 육군 그 모집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AI 면접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업체나 사회가 이 AI 기법을 이용한 면접들이 이렇게 일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육군도 육군이 뭐 이끌어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다른 사회 조직하고 유사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은데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대면 면접 때 1면접, 2면접, 3면접 이렇게 구분됐죠. 그래서 1면접 때 본인의 기본 자세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고 하던 것을 이제 AI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 주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만 잘 이해하고 내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더 궁금한 내용 혹시 있으신 분? 저는 모집 인원이 작년에 제가 80명 뽑았는데 올해는 몇 명 뽑을 걸 혹시 예상하는지 좀 물어봐서. 그래서 우리가 80명, 뭐 100명 이렇게 뽑은 적이 아마 한두 해가 그랬죠. 과거에는 원래 육군항공 적정 그 모집 인원은 한 40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손실 자원을 고려해야 되죠. 근데 요즘은 최근에 이제 경력직 준사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육군의 모집을 좀 다변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을 모집했던 것이 제가 교육받을 때 그 앞정기수까지 준사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요원들이 이제 저도 퇴직했듯이 대량 손실이 된 거예요. 이 손실이 되면 이미 10년 전부터 몇 개 기수씩 균형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최근 몇 년간 많은 인원을 동시에 모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80명, 100명 이렇게까지 좀 폭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는 아직 명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 지금 말씀한 것의 한 반 정도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 하나 합격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항상 시험은 그런 거예요. 또 자, 궁금한 사항 없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지금 항공준사관 모집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뭐 나는 저렇게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제가 모집 업무를 해볼 때, 모집 업무를 관장할 때 이런 실수가 한 몇 %가 나오느냐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원서를 쓰면 한 60명, 70명 정도는 이것 때문에 시험 불가 통보를 했어요. 아마 항공준사관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내가 그 항공준사관들 모집 담당자 학교한테 평가 의견을 주고 할 때도 물어보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시험을 못 치는 인원들이 한 1, 2천 명 있으면 한 100여 명까지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좀 드립니다. 특히 제일 요즘 들어서 많은 것들이 이 영어 성적 이것을 제시하는데 자기가 시험을 많이 쳤어요. 그런데 고득점 쳤을 때하고 또 조금 점수가 낮을 때하고 몇 개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날짜가. 그러면 조회를 의뢰를 딱 한 번 하잖아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한 번으로 딱 끝나기 때문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이 거의 기재 내지 기재 착오 이런 것들도 많아요. 대부분의 유형이 그 우리 고등학교 뭐 이런 성적도 넣고 또 그 자격증이 있죠. 자격증이 배점이 한 5점 정도 되나요? 그 자격증 같은 건데 그러한 것들을 허위로도 또 넣고 또 기재를 또 누락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누락해놓고 이제 몇 명이 이제 모집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면 막 그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나 이거 있는데 못했다. 또 반영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 성적이 더 좋은 성적도 있다. 뭐 이런 유사하게 정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실무자도 마음 아파하고 또 주관하는 사람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최초에 모집 계획을 만들 때 그러한 것들은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대는 누구도 공정한 것을 제일 처음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육군은 매우 공정하게 시험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것도 굉장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또 질문. 질문에 저는 해외 봉사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제출할 때 증명할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일자만 적었는지. 해외 봉사? 네. 해외 봉사 같은 거는 거기에 공식적으로 첨부할 수 있는 문서로 돼 있나요? 그 학교에 일단 물어는 가야 돼요. 연락을 해서 일단 공식적인 학교에서 인정 단체를 해서 가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갔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고 나를 어필할 필요가 있다면 그 지원서 기간이 한 조금 되죠. 네. 한 뭐 1, 20일 정도 되죠. 그때 미리 물어보고 필요한 내용으로 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죠.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내 스케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뭐 이 부분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의 또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데 다음 장에는 이제 좀 민감한 내용입니다. 민감한 내용이고 이번 장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뭐 성적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도 치고 2차 시험도 치죠? 이 시험 치는 시스템은 항공장교, 지금 올해까지 모집하던 항공장교의 시험이나 항공준사관의 시험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항공준사관도 1차 평가 여러분들 지원서 쓰면 1차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1차 평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간부 선발 도구의 점수, 또 국사, 또 영어, 이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으로 1차 점수를 종합을 해서 만약에 모집 인원의 배수 정도를 뽑잖아요. 배수가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동일한 점수를 내가 받았는데 2차 점수가 되면 우리 국사나 영어는 또 2차 평가할 때도 엑셀 시트로 이렇게 종합을 한다면 거기에 다 나오는 거죠. 그런 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갈로하고 밑에 란에 점수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동점자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 엑셀 시트로 분야별로 쫙 이렇게 뭐 면접, 한국사, 영어, 또 체력 검정 다 하고 나면 그 항목에서 딱 구분되는 고득점자가 있잖아요. 고득점자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안 되는 사람. 50%? 통상 한 60%는 그냥 걸려도 돼요. 그 사람들은 다 합격이야.
근데 한 40%에 해당되는 인원이 동일한 점수가 나와요. 이 동일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다음에 또 설명을 좀 해줄게요. 뭐 1점 단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구분이 되는 그 한 60% 정도 되는 인원들은 그냥 합격이 되는데 나머지 요원들은 동일한 점수가 나와요. 그럼 동일한 점수를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집 계획에 보면 체력 측정 저거는 우선 반영한다고 되어 있죠. 동일하게 만점을 맞았지만 1등급은 좀 높게 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동일한 시트 안에서 선발 심의를 하게 되면 자 여기 누구를 합격시킬 것이냐 이러면 체력 우수한 사람, 체력을 잘 받은 사람의 먼저 돼야 됩니다 하면 그 사람들도 몇 명 뽑게 돼요. 그럼 체력 우수자까지 다 뽑고 나면 이제 구분이 그래도 한 5명이나 10명이 또 비어요. 모든 게 똑같아요. 체력도 똑같고 다 똑같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선발해야 될까요? 토익 성적으로 안 예? 돼요. 토익 성적으로. 그러니까 뭐 제비 뽑아서는 못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선발 심의에서 자 그러면 뭐 항공장교는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영어 좀 우수자를 뽑자.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소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고르게 최상위 득점, 거기 토익도 850점 이상은 만점이죠. 우리가 보는 만점이죠. 항공장교에서 보는 거. 그럼 거기도 만점 맞고 면접도 최상위 등급을 맞고 체력도 최상위 등급을 맞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60% 안에 범주에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심의도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왜? 성적 우수자들이니까. 응? 거기에서는 내가 토익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토익이 851점을 맞은 거나 900점을 맞은 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심의, 중점 심의 대상에 와 있는 성적이었다 라고 하면 이제 체력도 다 공식적으로 우수자를 뽑았어. 그런데 한 10여 명 정도는 또 그런 요원들이 동일한 점수대에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제비 뽑을 수 없으니 그때 우리 그 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영어나 국사 이런 우수한 사람들을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명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수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최종 선발될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질문. 저 질문이 네. 만약에 토익 2등급인 사람이 있는데 1점 차이니까 이게 단선에 1차 통과를 하고 면접도 어느 정도 고속점에 맞아서 비슷해지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그 있죠. 그거 있어. 항공장교도 마찬가지인데 항공장교들을 뽑다 보면 사실 등급으로는 20점 만점이고 우리 그 배점은 항공장교하고 조금 틀린데 항공장교 같은 경우에 내가 아마 한 등급에 2점 차이 줬는 것 같아요. 그러면 18점 정도 이렇게 준다면 그 한 문제는 사실 미미한 차이잖아. 그런데 등급은 그렇게 나요. 그런데 그 지금 예를 들었는 케이스처럼 그 요원이 면접 점수 같은 것이 높아서 무난하게 합격되는 것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평균을 내면 우리가 엑셀로 딱 뽑아서 내면 점수가 쫙 나오잖아요. 순위가. 그래서 그 순위가 동점자들 기준으로 해서 일단 끊다 보면 한 60%는 거의 선발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한 것처럼 중점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일부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꼭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케이스가 있어야 고민을 하는 거니까.
또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합격자는 왜 모집 인원의 배수만큼 희망 고문하려고 이렇게 많이 뽑느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또 1차 합격 후에 내가 2차 합격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민간항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항공장교 선발은 정말 선발 과정도 복잡하고 또 시험 칠 때 치고 나서 그 최종 조종사가 되는 과정까지도 멀고 험난한 길이에요. 그 시험의 희소성을 고려해 가지고 모집단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수까지 선발을 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그 희망 고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1차 합격자가 필기, 영어 성적 우선순위로 200% 우리가 선발을 해서 그 200%면 모집 인원이 뭐 정말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범주 안에서는 우수자를 뽑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아마 민간항공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1차 합격자를 많이 뽑고 거기에서 최종 선발자를 뽑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1차 발표 후에 전략이 있다면 가장 좋은 전략은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면접은 AI 면접, 대면 면접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접을 오늘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은 제가 이미 제일 처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했던 관점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좀 만들어서 가져서 면접장에 임해야 된다. 정말 많은 항공장교들을 직접 면접하고 또 합격도 시키고 또 불합격도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을 처음으로 느끼느냐 하면 면접장에 걸어 들어오는 모습 보면 바로 알아. 면접장에 걸어 들어오는 모습 보면 우리 걸음걸이도 보통 걸어가는 것도 있고, 내가 연습해보고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걸어 들어오는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다른 합격 전략이 있을 수는 없고, 면접이 전체 2차 시험의 배점이 50점이잖아요. 50%인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1차 합격자들 중에서 면접 잘 보고 고른 득점을 하는 사람이 최종 합격이 될 수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면접에 대해서 또 조금 면접관, 육군본부, 항공병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질문 따로 없죠? 이게 내가 해가 왔는 게 좀 깨졌다. 슬라이드를 메일로 보냈는데 좀 깨졌는데, 설명드리면 질문 내용이 안 보이네요. 질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그 AI 면접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궁금하죠? 예. 그래서 크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문제에서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검색해보고 자기소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AI 면접을 할 때 고득점을 받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보다 더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채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연습은 아마 원장님이 그런 기회를 줄 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생각하고 또 확인했던 내용들은 이러한 형태로 AI 면접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자기소개도 하고 또 그 기본 품성을 확인하던 개별 면담, 이것이 AI 면접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 면접은
두 가지만 딱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지금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소개. 자기소개하는 것이 이 AI 면접으로 넘어가고 이 자기소개하고 세트형 질문 이 두 가지인데 결국은 이 AI 면접을 통해서 대인관계의 기술이 내가 어떻게 역량을 갖고 있고 또 내 행동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군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평가 중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090 준수 이렇게 돼 있죠. 7090, 7080은 들어봤는데 7090은 못 들어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죠? 7090이 뭐냐면 우리가 면접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대면 면접을 할 때 자기소개를 1분 30초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1분 30초 하면 되게 길어요. 1분 30초가 90초죠. 그래서 대면 면접할 때 막 1분이 넘어가는 친구한테는 야 이제 됐다고 그거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대면 면접은 그날 면접자가 되게 많을 때 정말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짧게 임팩트 있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높은 점수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AI 면접을 최근에 했던 요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AI 면접은 70초 이상은 반드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90초, 1분 30초 미만이니까 그 적정한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7090 준수 이렇게 했는데 그 어간 정도로 나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해야 그 AI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든지 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경고판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시간에 맞춰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요령들은 나중에 원장님이 또 지도를 해주실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뭐 블로그나 혹은 이러한 것들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뭐 눈을 깜빡이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산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겠죠?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가미해서 들으면 되고 보완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뭐 1분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넘어가서 막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점수를 좋게 줄 수가 없었는데 지금 A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잘 스토리를 만들고 논리를 전개시킨다면 누구나 이 AI 분야에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이 배점이 10점이라는 거예요. 10점을 만점에 근사치로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을 좀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 AI 단계에서 파생형 질문들을 한다고 해요. 파생형 질문들을 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3세트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육군이 너무 다양한 이 파생형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아마 이런 유형인데 이 유형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하는 방법들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질문 먼저 예를 들어 보면 근래 남보다 솔선해서 행동한 내용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답변 시간이 큰 질문의 답변 시간이 1분 30초예요. 1분 30초 동안 이 답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그죠? 1분 30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화할 때는 쉬운데 뭐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모범 답안을 이제 원장님 나중에 이런 모범 답안 교육도 따로 다 하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준이 있다면 이러한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다음 유형도 똑같은 거예요. 파생형.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솔선해서 다른 요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답변인데 이것은
30초 답변이니까 그 툴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파생형을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파생형으로 넘어가는데, 그러한 상황을 겪은 후에 이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면 면접할 때는 이러한 질문들을 주로 면접관이 했기 때문에 면접관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죠. 그러나 이 기계가 지금 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만 잘 이해한다면 이 AI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준비된 사람이 이 보득점을 받기가 좋은 환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AI 면접과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죠. 저는 그 항공장교 준비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런 점퍼를 못 받았는데 그냥 항공장은 그대로 기존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항공장교는 네, 그 소인가 중인가?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올해 한 번 시험 치면 끝이지. 그 올해 후반기여서 10월 25일에. 지금 그럼 학사장교인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와 같은 가정, 내가 현역이 했으니까 이렇게 좀 말을 편하게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와 같은 가정이 끝나면 이 내년도에 항공장교들이 이제 다 소위 가정부터 모집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2 이 과정으로 기존의 체계대로 가는 것은 이게 마지막 기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항공장교가 못 되면 이제는 항공장교는 이제 준사관을 도전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오늘 잘 왔네. 그 항공장교도 동일한 유사한 관점에 흐르고, 좀 더 혹시 회식할 때 있으면 내가 특별히 항공장교는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 그런데 지금 질문의 논점이 뭐였어? 저기 AI 면접을. 나 항공장교를 이 AI 면접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항공장교는 항공학교에서 선발하거든. 그래서 아마 안 할 수도 있어.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하는 방법을 적용할 확률이 더 높다. 이것은 육군에서 선발하는 과정만 지금 이렇게 한다고 공시가 되어 있는 거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항공장교는 항공학교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특이한 것은 좀 더 원장님을 통하든지 같이 회식도 하고 할 때 시간이 있으면 내가 따로 설명을 해줄게요. 항공장교는 항공준사관 면접이나 시험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어렵다? 쉬울 것 같습니다. 되게 쉬워. 조금만 관심 가지면. 물론 뭐 이렇게 쉽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뭐 차이 나게 쉬운 게 아니고 모집이 파이가 커. 기존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갖는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이따가 궁금한 내용 잘 정리해 놨다가 질문을 주세요. 그래요. 또 질문. 네. 선생님 이번에서 네. 그러한 상황 보는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만약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네. 크게 별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점수가 바뀌는 거죠. 그게 점수 좋게 받을까요? 나쁘게 받을까요? 네? 되게 나쁘게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원장님이 아마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나중에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임기응변식으로 내가 대화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항공장교의 관점, 육군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말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계속 연습하고 생각을 함으로써 신념화가 돼야 돼. 신념화가. 그 신념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죠. 군인은 우리 적군이 나타나면 임기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센스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답변의 어떤 툴을, 내 나름대로 툴을 만들어 둬야 돼요. 그것은 나중에 또 보완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예.
만약에 면접을 봐서 제가 사례를 상황을 말하는데 어느 부분도 사실적으로 말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또 이게 표현을 좀 확대해서 해도 되는지 너무 그 항공장교들 그 선발 심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이로 보면 한 40대, 45세 그 전후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면접을 보다 보면 뒤에 내가 원래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인터뷰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소개, 과거에 자기소개하라고 그랬잖아. 지금은 여기서 하지만 정말 우리 특히 여학생들 같으면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뭐 이렇게 아나운서 학원을 다녔는지 흠을 잡으려면 흠을 하나도 못 잡는, 잡을 수 없는 완벽한 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 고득점을 받느냐? 받을 수도 있는데 못 받을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저 제일 뒤에 가면 내가 추가 질문이라는 난이 있는데 너무 막 녹음기 틀어놓듯이 뉴스 앵커가 하듯이 이렇게 하면 저 친구가 영혼은 있는가? 정말 너무 함기에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듣게 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파생형 질문을 또 던지죠. 그래서 어떤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의 강도, 또 그 실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지만 자기가 진짜로 진정으로 생각하고 그 면접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범주가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케이스마다 틀리니까 케이스마다 틀린 것을 어떤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고 진실 어린 면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또 자, 우선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7번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혼돈하는 우리 응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직업이니까, 여러분들 입장이니까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여학생. 답변 한번 해봐. 순서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부터 이렇게 나열해봐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 3번이요. 그 다음에는 4번, 2번, 1번. 그러면 3번, 4번, 2번, 1번. 또 우리 남학생. 저는 3번, 2번, 4번, 1번인 것 같습니다. 3번. 2번, 4번, 1번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좀 늦게 왔던 학생. 저 3번, 1번, 4번, 2번 이렇게. 와, 늦게 왔는데 좀 기본이 많이 공부가 돼 있는데. 근데 조금 내하고 차이점이 있네. 그 옆에 우리 학생. 저 3번, 2번, 4번, 1번. 3번. 2번, 4번, 1번. 그거는 조금 결이 틀리고. 우리 저는 3번, 1번, 2번, 4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답이에요. 이 뭐 답이라고 정확하게 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면접관들의 관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꼭 정해져 있는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급적 여러분들의 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이 순서대로 답변하는 것이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야. 그대로 오픈했던 저의 마음. 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AI 면접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이 AI 면접도 그렇게 AI가 그 평가하는데 실무자가 또 나중에 모니터 하잖아요. 그죠? 그 평가 점수가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절실함 굉장히 중요하죠. 절실함 내가 꼭 합격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좀 보여줄 것인가 그것을 보는 관점에 있는 면접관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면접장에 입장할 때부터 이미 그것을 느껴요. 뒤에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에서도 나오는데 면접을 한 명이 딱 들어오고 나면 다음 면접자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있죠.
그때 면접관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소서를 보고 있어요. 자소서를 보죠. 그 자소서를 막 1시간, 2시간 연구를 하나요? 아니죠. 짧게는 30초, 길게는 1분, 많게는 2분, 이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기본 자세, 절실함 이러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원장님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지도할 기회가 있다면 개인의 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가급적 그러한 것들이 잘 녹아날 수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항공장교를 면접하고 항공준사관 면접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던 것들 중에 굳이 순서를 매기라 한다면 저는 예의나 품성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기본 자세, 이것이 아까 군인으로서의 자세,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짧게나마 정말 그 절실함이 묻어나야 돼요. 절실함이 묻어났을 때 내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주기도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과거에 항공장교를 하나 뽑는데, 내가 지금은 항공장교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 기수지만 과거에는 몇 번 시험을 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면접을 다 보고 돌아가면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보라 그러니까 저는 항공장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3번째 지금 시험 치고 있다. 내가 왜 떨어지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 마지막이다.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이 시스템은 변화가 왔지만 이런 절박함이 동일한 점수대에 있는데 결국 우수한 군인을 뽑는다 그랬죠. 그죠? 오래 근무하고 열심히 하는 군인을 뽑을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거기에 부합되잖아요, 이 절박함이.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전문성, 발전 가능성, 이것보다가 발표 능력, 논리성을 좀 더 앞에 순위를 뒀는 이유는, 장교들, 우리 항공준사관 장교들은 기본적으로 교관 역할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누군가한테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 교관이 되면 학생 조종사를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임무를 수행하면서 교관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또 누구를 가르치는 티칭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발표 능력과 논리성을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물론 헬기에 대한 전문성, 또 그 발전 가능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간을 두고 육군 항공에 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학교 선생님 같이 이렇게 교수 능력이 없는 사람, 누구 앞에서 서면 부끄러워하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번, 1번, 2번, 4번 순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특히 우리 항공장교는 지금 얘기하는 시스템 그대로니까 이것을 어떻게 면접 기간에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고민하는 것이 합격에 가까운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질문. 예. 그 전문성 관련해서 제일 중요도가 낮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그 항공장교를 준비하면서 최소한의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인지. 아주 얕은 지식인데, 아주 얕은 지식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다 우수자들인데, 과거에 저희들이 한 30년쯤 전에 항공장교 뽑을 때 항공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물었느냐 하면, 야, 런웨이가 뭐냐라고 했어요. 런웨이 뭡니까? 활주로죠. 그 여러분들은 다 우리보다 우수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답이 달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런웨이가 뭔지 우리 시대에는 잘 몰랐어요. 영어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항공대학교를 다니던
이런 친구들은 런웨이라면 할 줄 알았는 걸 알았는데 우리 때는 런, RUN, 웨이, 길 이렇게 달리는 길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런웨이를 달리는 길이라고 답변했던 사람이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을까요? 예? 그렇게 답변하고 와도 합격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또 순서대로 나오면 야 얘한테는 뭐 물었냐 이렇게 묻잖아요. 야 나는 그저 런웨이를 묻는데 런웨이가 뭔지 달리는 길이라고 했는데 모르겠다 이러면 옆에서 야 그거 할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를 또 듣잖아요. 그래 가면 이제 또 묻는 거죠. 네? 그 면접관이 야 런웨이가 뭐냐고 런웨이는 할 줄 압니다. 아 그래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또 그걸 알았으니까 또 다른 걸 물어보잖아요. 타워는 뭐냐 그냥 타워. 어? 타워 뭐예요? 전체타. 아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우수하구나. 너무 우수하네. 응?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에는 탑입니다. 그래서 탑. 응? 관제탑까지는 연결을 못하고 그런 것 정도 수준으로 묻는데 지금 묻는 것도 여러분 상식선에서 아는 수준을 정성을 다해서 답변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항공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그 짧은 시간에 물으면 얼마나 묻겠어. 네. 또 네. 그 개별 면접 볼 때 그 자료를 보고 질문 하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그게 뭐 예를 들어 자격증 관련해서는 그 기변돼 있는 자격증 중에서 항공 관련돼 있는 것만 이게 볼 수 있는지 면접관이 아니면 뒤에서 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겹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면접관이 여러분들 면접을 할 때 면접관이 여러분들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요. 아니 많이 몰라. 왜냐하면 면접관이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자소서, 왼쪽 그 파일 있잖아 파일의 왼쪽 자소서 그리고 오른쪽 그 채점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잖아. 지금 우리가 육군이 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에 입각한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의 조건도 안 갖고 있고 그 왼쪽에는 여러분들 자소서, 오른쪽에는 채점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읽는 거야 막.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읽어보고 거기에서 질문의 모티브를 찾는데 자격증 갖고 있는 것은 아마 항공장교 거기에서 크게 뭐 어필이 많이 안 돼. 그 어떤 자격증을 좋은 걸 갖고 있는 거야. 아 그게 항공과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발표 능력 아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체육교사 자격증이어서 체육교사 그것도 뭐 크게 그 순간에는 많이 이렇게 가지고 크게 어필할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녹아져 있으면 좋죠. 그래서 뭐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럼 면접관은 그 자소서 말고는 그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오는 상황이 면접관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자소서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이제 나온다고. 그 자소서가 왜 중요한가. 그 뒤에서. 그럼 저 이번에 장교 항공장교에 지원할 때 자소서를 안 쓰고 딱 지원 동기랑 어떤 항공장교가 되고 싶은지 이 두 개만 그 자소서 양식이 바뀌었던가요? 항공장교는? 저희 그냥 구인체에다가 딱 그 그러니까. 두 개만 그러면 그거 하고 개인 이름하고 그것만 딱 나온다고 출력하면 국인체에다 넣었으면 그래서 그걸 딱 출력해가지고 면접관한테 한 부씩 그 스크랩으로 탁 준다고. 예, 또 마지막으로 질문은 있는데요. 네. 면접관이 그 군인 출신 것도 볼 수 있는지, 만약에 저 사람이 예비역으로 전역했는지 아니면 간부로 전역했는지 그것도 좀 적용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준사관 면접할 때는 알 수가 없는데 자소서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나는 안 봐요. 누구나 공정하게
모든 응시자는 공정하게 육군에서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준사관 면접은 면접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이것도 궁금하죠? 이거 별로 궁금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네. 그래서 항공장교가 오늘 항공장교가 목표로 온 사람은 우리 자네 혼자인가? 여기에서? 그럼 항공장교는 면접관을 항공학교에서 구성해요. 아까 그랬잖아. 우리 부장은 당연직이야. 행정부장은. 행정부장은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고 그 밑에 처장, 중령급, 팀장 하나에다가 소령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한 2개 팀 내지는 3개 팀을 만들어요. 그러면 항공학교의 전체 보직자 중에서 뭐 이렇게 엑셀로 딱 정리를 하죠. 그러면 그걸 전날 학교장한테 결제를 올라가. 누구로 면접관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학교장이 임의로 체크를 해요. 이래야 공정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발표는 언제 하느냐? 내일 아침에 해요. 면접 30분 전에. 그래서 바로 와서 아무 정보 없이 와서 면접을 하게 돼 있고, 우리 항공준사관 면접은 이것도 해마다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준사관 모집 담당장교가 선발 담당장교가 준사관 면접 계획을 또 인사사령관한테 보고하겠죠. 그 인사사령관한테 보고를 한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공문을 이제 발송하게 돼요. 어떻게 하느냐? 주로 여러분들 항공준사관들의 어떤 지적 수준,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면접관을 뽑겠죠. 그래서 주로 합동대학교에서 교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령급. 또 육군대학에서 교관하는 사람. 병과는 주로 정문, 안보 관련된 분야를 가리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면접관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항공학교에도 또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성 그러한 것들을 또 면접에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사관을 뽑을 때는 항공학교에 있는 준사관들을 한 2명 내지 3명을 추천해 주라 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그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면접 딱 할 때 바로 소집을 해서 이렇게 면접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되고 개별 발표 및 토론 시 개인별 그 면접 점수를 어떻게 내는가 평가를 내는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니까 다른 학원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마세요. 네? 네. 그 실제로는 이것을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때 모인 사람들의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없잖아요. 면접을 할 때. 시간이 없고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 면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원래 준사관 선발 담당장교가 면접관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오늘 면접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공정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면접이 들어오면 계속 오잖아. 계속 오니까 처음에는 잣대가 필요하죠. 응? 어떤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생각하는 오늘 여기 이만한 모집단이 있으면 여기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길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면접관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기준이 돼요. 처음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은 처음 들어오는 사람보다 잘했다 못했다 이 나오잖아. 세 번째는 처음 보다가 더 잘했다 못했다 나오죠. 그래서 한 조가 한 5명 내지 7명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항공장교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탁을 이렇게 하나 매긴다고 내가 판단했을 때 탁을 그 다음에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점수를 나름대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 항목별로 다 채점을 못하죠. 어? 항목별로 체크 이래 못하잖아. 그래서 우선 한 명을 딱 면접할 때 주로 탁월
응? 탁월한 제일 내가 줄 수 있는 배점, 나름대로 배점 중에 최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수, 그 다음 보통, 미흡 이렇게 해서 점수를 통상 면접 점수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대면 면접 뒤에 나오나 보죠.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또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면접 평가에 대한 점수가 매겨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군가를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할 때 그 평가관의 마음은 육군의 그 담당자들의 마음은 사심이 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거고 우수한 사람을 공정하게 뽑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누구가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평가관들의 마음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AI 면접 했죠? 이제 대면 면접이죠. 대면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라는 건데 항공장교 과정에 지원하는 요거는 지금 이거 들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내용들인데 먼저 이 면접을 하러 왔는 학생들, 나는 항공학교 부장이나 처장 하면서 가보면 좀 미리 좀 도착해서 여유 있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면접이 이제 우리 항공학교 뭐 8시 반까지 와라 이렇게 하면 한 몇 시쯤 도착해야 되는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는 충분히 도착해서 10분 전에는 뭐 이렇게 환경도 좀 적응하고 소변도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지 않아요? 막 그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물론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좋지 못하다. 그래서 면접을 먼저 준비할 때는 면접장이 어떨 것이다. 자기가 군대 상식을 가지고 그 상황을 좀 머릿속에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움직여지고 또 어떤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하는 이 시뮬레이션을 가상훈련을 내가 혼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오게 되면 그 신분 확인 하는데 이제 신분 확인하고 나면 순서대로 안 온 사람 결시생들 뽑아내고 조편성을 하게 되죠. 이 조편성이 항공장교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조편성을 하게 되면 이만한 이제 강의실, 준비실에 이제 입실을 하게 돼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한 명씩 부르면 이제 조별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에는 개인 발표가 있고 토론이 있죠. 그죠? 지금 그렇게 대면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발표는 동일한 주제를 준다고 해요. 요즘은 우리 과거에는 우리는 좀 항공학교에서는 다양하게 준 적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임의로 부여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동일하게 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준비실에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부여하면서 이 개인 발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예문을 들어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과 관련해서 우리의 대처 방안과 태도는 어떤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2 내지 3분 정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준사관 과정은 이제 1차에서 걸러지는 요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본 시간을 준수할 만큼의 양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하루에 한 개인이 한 300명씩 막 면접할 때는 저녁 일과 시간 지나고 막 6시까지 한 적도 있고 7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 항공준사관들은 1차 선발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준수해서 자기의 신념을 제대로 녹아나갈 수 있도록 발표를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개별 발표가 나면 이렇게 5명이 한 조예요.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번호를 부여한다고 하면요.
1번이 먼저 면접관한테 들어가겠죠. 그죠? 그 면접관이 여기 2명이 앉아서 이제 면접을 하면 처음에 인사하고 이제 개별 발표에 대해서 발표하세요. 이렇게 하면 예, 뭐 주제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1번은 다 하고 나면 1번이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번이 들어가게 되겠죠. 2번이 그렇게 하고 그 1번이 들어간 사람은 뒤에 자기 조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다 듣게 되죠. 그죠?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나면 그 다음에 집단 토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통상 집단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고려해서 조 편성을 하지만 한 8명, 많게는 8명도 같은 조로 하고 적게는 4명도 같은 조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 토론은 이제 이것도 동일한 주제를 주는데 집단 토론은 찬반 토론이에요. 핵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이 뻔하게 정해져 있잖아. 뭐 대부분 찬반 토론 의제를 주는 것이. 그래서 찬성에 몽창 다 몰릴 때가 있고 반대로 몽창 몰릴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 면접관들이 임의적으로 여기서 뭐 찬성으로 다 몰렸다면 자기가 찬성을 하지만 반대 관점에서 대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렇게 할 때는 또 필요하면 내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 의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래야 찬반 토론이 될 거 아니야. 네? 지금 여기 예문으로는 자사고하고 특목고 폐지 제도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시사안보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문제를 선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BTS 병력 특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대부분 병력 특례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병력 특례를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뭐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끼리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기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럴 때 적절하게 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지금 마쳐야 되나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1시간 하자고 위원장님이 그랬는데 지금 1시간 반이 흘러왔는데 괜찮죠? 네. 혹시 아직도 슬라이드가 한 서너 장 남았는데 화장실 가실 분들이 있으면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이 진행되는 절차는 원장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이 1차 발표가 나고 나면 또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숙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 네. 네. 그 집단 토론할 때 이렇게 상대방이 이게 대화를 오가면서 혹시 펜 같은 거에 적을 수 있는지. 펜 같은 거를 최근에 나는 지금 준사관 모집할 때는 내가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키워드 정도는 적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핸드폰은 안 되고 네, 키워드가 적을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 1번 2장 보면은 면접관 성향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인생의 선배로서 또는 이제 면접관으로 계셨을 때 이제 혹시 조그만 팁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네. 면접관 성향이 대단히 우리 기업체 면접하고 군 면접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직장도 다닌다고 했는데 차이점을 이해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장은 이 면접을 하면 예를 들어 면접관이 정해져 있잖아. 인사 담당하는 부서의 어떤 사람이 면접을 하죠. 그죠?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잣대가 있는 거야. 지난번에 모집할 때도 우수한 인원이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군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면접관을 어떻게 선발할 거냐 하는 것은 늘 새롭게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원도 늦게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관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공정한
어떤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입장에서 면접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면접을 할 때 제가 군원시설에 만약에 대대장님이 그런 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만약에 무슨 성함이 예를 들어서 양평준 대령님이라 이렇게 그냥 불러도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그런 예를 적절한 기회가 있다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좋아요. 또 자, 없으면 슬라이드가 좀 몇 장 남았으니까 또 넘어가 보시죠. 자기소개서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이 될까 하는 문제예요.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기는 쓰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연동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게 되면 AI 면접할 때도 대부분 자기소개할 때 자기소개서가 기초가 되겠죠. 그죠? 이럴 때도 활용하고 또 면접관도 여러분들을 면접할 때 이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는데 저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지만 어떤 셀프 어필의 기회가 공식적으로 주어진 것이 자기소개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좀 자랑하고 싶고 나를 꼭 좀 뽑아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적나라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소개서에 얼마든지 그러한 열정이 묻어나오게 쓸 수 있는 것이 자기소개서고 한 것이죠. 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는 뒷장에 또 나오죠. 뒷장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면접자가 다음 면접자하고 교대될 때 한 1분 혹은 30초 그간에 짧게 그 면접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대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미지가 사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고 보는 것이 이제 일치가 되어 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셀프 어필이다 이런 기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팁이 있다면 뭐 이게 팁이라기보다 면접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일관되게 잘 작성을 해서 AI 면접부터 자기 신념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합격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됐죠? 예. 그래서 면접관은 자기소개서의 어떤 부분을 관심을 두고 좋은 느낌을 받게 될까요?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이게 육군에 모집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 양식이에요. 이게 공식 양식 비슷해요. 그래서 가정 및 그 성장 환경, 그 성장 과정, 자아 표현,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비전과 포부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고 이거 11포인트로 작성을 하면 한 줄에 주로 몇 줄 정도 작성하나요? 4-5줄 정도 되죠? 그죠? 거기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면접관이 1번부터 4번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어디에 제일 중점을 둘까요? 4번. 이것도 다 몇 번? 4번. 또 항공장교 4, 1, 2, 3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정확하게 이것도 답변은 아니지만 이 구력이 많지 않은 면접관은 4번을 제일 중점을 둬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왜 지원하고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점을 두고 그것이 된다면 그 다음에 자아 표현이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가정 환경 이런 어떤 데 중점을 두는데 이 뭐 세부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게 좋다 나쁘다는 우리 원장님들이 또 가르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저는 맞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고루 보는 것이 아니고 짧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게 그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그 난에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줄에 정확하게 해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작성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다음 면접자가 들어와서 교대가 될 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언더라인 그어가면서 봤는데 그 친구가 들어와서 면접을 받을 때 그 느낌이 동등하다면 좋은 점수를 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람이 그 약간의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원 동기, 비전 뭐 이러한 것들도 그렇게 중요한 게 내한테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뭐 이렇게 다 큰 여러분들한테 선발하면서 뭐 가정 환경, 성장 환경 이런 것들 왜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죠. 그러나 뭐 군의 양식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력직 준사관들도 일부 시험 치면서 아니 소령까지 진급을 했는데 지금 내한테 가정 형편 이거 왜 묻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서 가르치는 어떤 거 포함될 요소 이러한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생각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은 추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앞서 얘기를 했는 경우하고 조금 겹치는데 이 추가 질문은 누구한테나 하지 않고 또 추가 질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점수가 나쁜 경우도 아니에요. 그런 추가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면접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 질문을 하는데 정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면접관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지금까지 노력이 다 허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답변 여기에서 못하면 추가 질문을 받았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면접관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모든 것이 면접관 의도에 부합되게 답변하는 것이 면접의 기본이지만 이런 추가 질문이 나왔을 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추가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통상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아까 줄치고 읽어본다고 했죠. 여기 할 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과거의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뭐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디 캐나다에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생각의 융통성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쭉 써 있잖아요. 그래, 얘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했으면 생활을 했으면 육군항공에서 생활은 할 수 있겠는가? 너무 다양하게 막 했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이 들었고 또 영어를 뭐 그렇게 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자기를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 질문으로 뭐 그러면 야 영어로 네 육군항공 지원 동기를 한번 설명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 또 갑자기 좀 당황하죠. 그러면 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꼭 잘하는 것이 점수를 높게 주고 못하는 것을 또 낮게 준다는 측면보다가 이 추가 질문을 받으면 면접관이 내한테 긍정적인 요소로 그것을 봤는지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을 했는지를 빨리 알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뭐 이렇게 제가 어떤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저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부연 설명들은 필요해요. 그거 안 하고 네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해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역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한서대나 또 혹은 아시아 항공 뭐 이런 데 과정을 통해서 헬기나 항공기를 잘 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잘 알고 또 뭐 민간 항공 얘기도 많이 써놓고 또 뭐 산림청에 근무하는 삼촌이 있었는데 뭐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고 하면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제가 비행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러면 비행 원리 중에서 어떤 주제를 주고 한번 이거 설명을 해봐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 또 민간 항공에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 롤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얘가 육군항공 생활하는 것보다 민간항공으로 갈 확률이 많겠네? 라고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추가 질문이 구성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가 질문은 받고 안 받고는 뭐 나는 안 받았다고 해서 야 나는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단지 받는다면 그 사람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파악을 하고 거기에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여기 질문. 그러면 면접을 보실 때 내가 이런 질문했는데 기억 남는 게 혹시 있으신지? 면접을 사실 나는 항공장교를 직접 면접하고 하는 것은 한 2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항공장교들 그 2년 과정 안에 있었던 친구들은 대부분 면접에 경험이 있고 항공준사관의 소령 때 한번 참가를 했던 적이 있고 그 업무에 연계성이 있지만 면접을 할 때 너무 잘하니까 그건 잘하는 사람이 많아. 왜냐하면 내가 그때 어떤 느낌을 배웠느냐 하면 물어봤지. 야, 너 인터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 잘하냐? 그렇게 학원에서 배웠. 그래서 학원에 배웠지만 학원에서 배운 것처럼 하면 안 되지. 내 그 평상시처럼 해야지. 그지? 그럼 그 문구나 멘트나 이거 다 학원에서 배워서 너무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더라도 내 신념화가 필요하다고 아까 신념화를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나무 옷 입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단계 더 이렇게 한꺼풀 펼쳐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준비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입장보다가 육군항공의 선배, 또 육군항공에서 어떤 그러한 관련 업무를 해봤던 사람, 또 육군 선발장교의 관점,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제가 제대하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또 만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부대에 있으면 수동대장님, 실무자들이 만들어주잖아요. 그지? 지침만 주면. 그래도 나도 이거 뭐 만들고 이거 보내드린 것도 다 깨져가지고 조금 저거 한데, 슬라이드를 얼마나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진실한 우리 육군항공의 혹은 육군의 모집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제 중점이었고요. 아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궁금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또 학원 원장님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또 단계별로 뭐 비행훈련 과정에 대한 거, 또 하버링 알죠? 예. 우리 뭐 밖에서는 호버링 그러는데 우리 육군항공 하버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하버링이 여러분들도 희노애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향후에 또 여러분들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된다면 이 하버링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알고 대처하는 거하고 모르고 대처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 하고 또 그 과정을 항공학교 과정을 또 수료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공부대 조기 적응하는 것들이 또 중요해요. 우리 여군들은 어떻게 적응을 할까? 또 남군들은 어떻게 적응을 해나갈까? 그러면서 내한테 발전적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도움이 되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조금 나누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 있으면 제가 원장님 여기 뭐 계속 잘 하고 계시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멘토가 되어드리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수업 준비 기간 또 수험 준비 기간 혹은 여러분들이 항공학교에 입교해서 또 어려운 상황이 또 놓이겠죠. 그죠?
또 혹시라도 다 우수하게 졸업하면 되는데 또 저 뭐야 태교심사위원회 이런 데 올라갔을 때 우리가 부장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또 잘 그러한 위기를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다 궁금하죠. 그래서 그러한 멘토 역할들을 제가 진심 어리게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모쪼록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완샷 완킬, 완샷 완킬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육군항공에서 35년을 살아보니까 그러면 당신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어디였느냐라고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뭐 항공여단장을 하고 대령 계급장을 달고 중령 달고 뭐 이런 것들이 행복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하게는 내가 조종사가 되겠다고 그 꿈을 꿀 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고 나면 뭐 별반 적어도 없었는데 제가 육군항공 장교가 되려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나갔을 때 제가 굉장히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그때가 좋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코브라 조종사가 되겠다고 처음에는 제가 500MD 조종사를 했어요. 저 코브라 부대에 가서 코브라 비행기를 한번 타보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AH-1J라는 항공기를 탔는데 그 AH-1J가 해병대용 코브라예요. 그래서 투인 엔진이에요. 투인 엔진. 처음에는 우리나라 그게 6대가 들어와가지고 전략무기 개념으로 일반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500MD 조종사들이 가면 좀 무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코브라 비행기를 타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날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꿈을 꾸다가 93년도에 제가 PIC 정조종사를 했는데 부조종사 중이나 우리 준이 장교들을 태우고 내가 막 임무를 하니까 엄청나게 그 자부심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뭐 중령 계급을 달고 또 대령을 달고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는 것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지만 어떤 꿈을 향해 가는 과정들이 더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우리 저출산 문제와 연관해서 군에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인원들도 줄지만 여러분들 같이 또 군에 다시 입대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시험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줄 수는 없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한두 번 해본 적은 있지만 우리가 공정하게 이 시험 관리를 해야 되는 육군의 입장이나 육군 항공의 입장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쟁이 되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어렵게 또 수험 과정을 가는 것이고 또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사회적으로나 군 내부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그 전문직이 돼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그 오늘 여러분들 그 장시간 2시간 가까운 얘기를 했네요, 그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나름대로는 그러한 진심 어린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었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 몫인데 가급적 잘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거 보시는 거는 그제 국군에 날 때 수리원 항공기가 축하 비행했는데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다 이렇게 축하 비행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했는데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그 뭐지? 지금 바로 갈비집으로 이동할 건데요. 단톡에 지금 단톡 없으신 분 동현 씨 있는데 저하고 같이 가고요. 4인 1개조로 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좀 되게 멀거든요. 그냥 택시를 지금 부르세요. 택시를 여기 앞에를 불러서 4인 1개조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편하게 그냥 이렇게 4명, 4명, 3명 4명씩 묶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4명, 4명, 그리고
저기 4분, 여기 4분, 저기 4분 이렇게 하면 딱 맞네요. 그리고 경비는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시면 제가 현금을 드릴 테니까 아마 기본 요금밖에 안 나와요. 한 4천 얼마 나오거든요. 5천원씩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홍보장 화분에서 왔다고 하면 됩니다. 네. 그 약도는 거기 위에 있어요. 그 단톡방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아무튼 뭐 4명씩 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인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3분 같이 가요. 네. 네, 여기 3분씩 해가지고 제가 택시비 있으니까 택시 물론 택시 다 있어요. 다시 편집하실 거죠? 네. 오늘 많이 먹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한번좀 대강님 또 오셨거든요. 또 이따 저녁에 오실 거예요. 네. 또 50대쯤 왔어요. 제가 그냥 합격으로 보답시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기정 씨 맞죠? 그 지금 강연이 지금 끝나서 아까 사진이 지금 강연 찍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릴게요. 뭐 궁금한 거 일단 물어보시면 일단은 저녁반, 평일 저녁반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네. 네. 네네.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집이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모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요번에 안 들어가고 있는 큰 분위기가 나오고요. 별로 없어요. 진짜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럼 주말에 가슴으로 나를 한번 오픈해볼게요. 주말도. 네. 제가 그룹에 꼭 말씀해주세요.
시스템은 그날 바로 그날 올라가는 시스템. 그날 촬영한 게 그날 올라가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다시 볼 수 있고 태블릿 PC로 볼 수 있고, 네, 다 보실 수 있어요. 원래 기본은